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진도 끝나고 나면 어차피 이제 개별 첨삭이나 이런 걸 위주로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뭐 숙제라든가 아니면 뭐 데일리 테스트라든가 뭐 이제 아니면 뭐 변형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제가 1차적으로는 다 드렸잖아요. 특히 변형 문제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아마 제가 모의고사 변형 문제도 드렸었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완료된 것까지 일단 한 분씩 좀 확인을 하면서 제가 이제 좀 질문을 좀 받아줄 거예요. 개별적으로 질문을 받아줄 건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 이 질문하는 것조차도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물어봐야 되지? 이거를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뭘 물어봐야 되는가? 이것도 이제 좀 정리해서 알려드릴 거고 여러분께서 학습을 하시다가 질문할 게 있으시다면요, 그 해당 페이지를 좀 접어두셔야 돼요. 표시를 하고 적어놔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인원이 7명이고 우리가 이제 합반에서 수업했을 때는 16명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금 7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1시간 반 수업을 하면은 내가 1인당 10분밖에 안 써도 70분이에요.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질문할 거 있었는데 잠시만요. 이러면은 이제 이미 이제 시간이 이제 지나는 거예요. 그럼 본인은 피드백을 받을 만한 그런 게 더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좀 바로바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뭐 페이지를 접어놔도 되고 아니면 뭐 포스트잇 같은 걸 뭐 붙여놔도 되고 이렇게 얇은 포스트잇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붙여놔도 되고 여러분이 이제 편하게 하시면 되겠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 이제 진도를 이제 오늘 계획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39번, 40번 진도를 마무리를 먼저 할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우선은 테스트지를 다 드릴 거예요. 단어랑 유의어랑 그 다음에 그거는 일단 다 드리긴 할 겁니다. 테스트지는요 다 드리고 저기 뭐냐 그거 저기 데일리 테스트까지 이제 그 부분 해석이랑 어법 변형이랑 이거를 다 드릴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데일리는 부분 해석 테스트 정도만 하지 않을까. 왜냐면 어차피 어법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부분 해석 테스트를 2번으로 나눠서 진행하면 딱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 이제 수요일 날 하고 금요일 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에 어차피 우리가 이제 수업을 못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딱 2번 하면은 끝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좀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도 안 가요? 월요일 날은 원래 이제 니네가 오는 날은 아니니까. 근데 그때 뭐 하는데? 만약 필요한 거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이제 근데 이제 막 누구는 오고 누구는 안 오고 이것도 사실은 저는 조금 그래서 이제 올 거면 그냥 다 같이 오는 게 낫지 않을까. B반 근데 가는데 B반 올 때 와도 돼요 다음 주에? 근데 아마 그 수영 인원이 네, 좀 힘들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오늘도 합반 수업을 안 하는 이유가 사실 그거거든요. 왜냐면 이제 제 기억으로는 월요일 뒷타임에 여러분 중에 누가 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요. 그래놓고서는 아니 근데 오늘까지가 마지막 수업이에요. 월요일 수업이. 네? 무슨 말인가요? 그 다음 주에는 수업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문수도 뭐 있지 않았어요 월요일에? 맞아요. 저 원래 그 화학 뭐 국어인가 뭐 있지 않았나? 저 화학 그 학교에서 한 교과서집 있는데 어. 그거 문제 그냥 풀 수 있어서 왔어요. 그랬어요? 그러면은 일단 이제 우리 어차피 저기 이번 주 수요일도 금요일도 다 수업이 있으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에 이제 진행된 상황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뭐 얘기를 해보자고요. 그때 가서 알겠죠? 자 그러면 뭐 공지 드릴 건 다 드렸고 오늘 그래서 수업보다는요 수업은 뭐 어차피 금방 끝날 테니까 수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지 다 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동안 이제 못한 뭐 숙제라든가 그 다음에 뭐 데일리라든가 이런 것들 하나씩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질문할 거 그냥 저한테 즉석에서 바로 하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제가 또 주말에 이제 막 이렇게 질문을 막 이렇게 보냈는데 어떤 질문에 대해서 아주 좋았어요. 네.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39번부터. 저기 자습실에서 수업하니까 저거를 써야 되잖아요. 저도 네. 못 쓰겠어요 저. 자, 39번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분석사에 나와 있는 제목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의 창의성이 생산성에 부정적,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례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창의성이라는 게 생산성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부정적인 영향도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쉽게 말하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나눠져서 나오거든요. 이런 점은 좋지만 이런 점은 안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나와 있을 가능성이 일단은 높아요. 그런 부분이 원래 문장 삽입이나 이런 걸로 시험에 나오거든. 근데 안타깝게도 이미 문장 삽입으로 나왔어요. 39번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장 삽입을 딴 걸로 바꿔낼 때 그리고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이렇게 둘 다 있잖아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얘기가 둘 다 나올 때 출제하기 좋은 문제가 뭘까요? 일단 요약입니다. 그리고 흐름에 관련된 거. 그리고 어휘에 관련된 거. 요게 3대장이에요. 3대장. 됐어요? 원래는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삽입이라든가 순서라든가 뭐 이런 문제들도 이제 잘 나오거든요. 왜 이 문제들이 잘 나오는지 그 당위성을 먼저 말해줄게요. 왜 잘 나오냐면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둘 다 있다는 건요. 이러이러하다는 점에선 좋지만 이러이러하다는 점에선 좋지 않다. 이렇게 내용이 정리될 거잖아요. 그렇게 요약문을 완성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 비교적 긴 요약문이 완성이 되겠고 서로 상반되는 어휘가 빈칸으로 뚫려서 시험에 나올 테니까 시험에 출제하기가 좋은 겁니다. 흐름상 어색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플러스에 관한 내용이 나와야 할 타이밍인가 마이너스에 관한 내용이 나와야 할 타이밍인가 이거를 내가 알지 못한다면은 흐름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없겠죠. 어휘도 똑같습니다. 어휘 문제 같은 경우는 밑줄 5개 쳐놓고 흐름상 어색한 어휘 골라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플러스에 관한 어휘가 나와야 되는 건가 마이너스에 관한 어휘가 나와야 되는 건가 이런 거를 또 파악해야 되고 심지어 어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기에서 예를 들어 플러스 내용이 나와야 된다고 쳐봐. 근데 마이너스가 나왔어. 근데 알고 보니까 뒤에 마이너스가 또 있었어. 그래서 이중부정이 된 거야. 그럼 플러스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낚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내신에서. 오케이? 그래서 어휘가 좀 더 상위 호환이다. 흐름에 비해서. 이런 얘기도 제가 한번 했었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둘 다 나오는 경우에는 이런 문제로 내기가 상당히 좋고요. 삽입이나 순서로 이제 내기 좋은 이유는요. 이제 두 개가 같은 이유인데 플러스를 쭉 얘기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로 내용이 바뀌는 그 시점 전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삽입으로 내는 거예요. 그 부분을 딱 문장 삽입을 해갖고 이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문이 있으면요. 플러스 얘기가 이만큼 나왔어요. 여기까지. 그리고 마이너스가 시작되는 시점이 요 이렇게 문장이 있고 마이너스 얘기가 이제 쭉 나오고 있는 거야. 그럼 요 부분을 삽입으로 내는 거죠. 됐어? 이런 식이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시작되는 시점이니까 반드시 뭔가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on the other hand 뭐 이런 표현을 쓴다던가 아니면은 conversely 뭐 이런 이제 그 연결사 같은 걸 활용을 해서 in contrast 뭐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활용해서 이제 여기를 딱 이제 삽입으로 이제 출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가 없다면은 플러스 내용 나오다가 어떠한 연결사도 없이 갑자기 마이너스 내용이 나오니까 어색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삽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출제를 하는 거예요. 됐어요? 실제 모의고사에서도 이렇게 출제합니다. 수능에서도. 지금 이제 요 분석서 기준으로는요. 이제 6번 문장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for those 갖고 나온 문장이거든요. for others 요 문장이에요. 요 문장. 요 문장이 삽입으로 나왔어요. 실제 시험에서. 실제 모의고사에서. 그러면은 여기서 for others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하고 나왔잖아. 그럼 다른 사람에게는 이란 말 자체가 뭐예요? 그전에는 A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제는 B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다. 내용이 바뀌는 거죠. 시점이 전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가 실제로 삽입으로 나왔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출제가 된다. 이미 삽입으로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하지만 뭘로 나올 수 있다? 얘네 4개 중에 하나로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께서 앞으로 학습하실 때도 그렇게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어요. 뭔가 플러스와 마이너스에 관한 내용이 두 개가 이제 좀 동시에 나오는 그런 지문이라면 이런 걸로 시험에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문장부터 볼게요. Creativity can have an effect on productivity. 창의성은 생산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 문장 바로 뭡니까? 주제예요, 주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제목이 뭐였습니까? 창의성이라는 게 생산성에 부정적,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도 그냥 영향을 끼친다라고만 나왔지 그게 긍정적인 건지 부정적인 건지 나오진 않았죠.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제문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가 뒷내용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겠죠. 한번 볼까요? Creativity leads. 자, 창의성은 이끕니다. Some individuals. 어떤 사람들을요. To recognize problems. 문제를 인식하게끔 이제 유도한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문제를 인식하게끔이냐? That others do not see.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문제를 인식하게끔 이끈답니다. 하지만 그것이 may be very difficult. 아주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창의성이라는 게
생산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생산성이라는 건 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하나 말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만약에 제가 이제 그 한글 문서 작업을 한다고 쳐봐요. 근데 이제 근데 여러분이 한글 문서를 잘 모르니까 좀 쉽게 설명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 쳐볼게. 만약에 영어가 이렇게 나와 있고 한 줄에서도 한글이 이렇게 나와 있어. 우리 지금 이거 모내기처럼 이렇게 나와 있다 쳐볼게. 근데 내가 이 해석만 다 지우고 싶어. 해석만 지우고 싶어. 그럼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마우스를 이렇게 블럭해서 백스페이스 누르고 또 이렇게 블럭해서 백스페이스 누르고. 근데 이게 한 1000페이지라고 따져봐요. 만약에 한 1000페이지라고 따져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일이 노가다 떠야죠. 그렇죠? 근데 이제 매크로 기능을 활용하면요 5초 안에 할 수 있어요. 5초 안에 1000페이지든 2000페이지든 5초 안에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거를 좀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 그런 세미나를 통해서 알려드린 적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 어찌됐든가.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제가 말한 창의성이란 건 뭐냐면 이 노가다를 안 뛰고 어떻게 하면 내가 빠르고 정확하게 일을 끝낼 수 있을까? 이거 이제 사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창의성을 발휘를 해서 이제 생산성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 거죠. 이번에. 그렇죠? 생산성이란 건 뭡니까? 이걸 얼마나 빨리 완료하는 거잖아. 원래대로 1000페이지를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한 5시간 걸린다고 쳐볼게요. 이걸 지우는데. 근데 창의성이 가미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5초 만에 끝난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창의성이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방금 제가 말한 건 이해되세요? 자, 이걸 이해한 상태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창의성이란 거는 사람들로 하여금 문제를 인식하게끔 이끌 수 있답니다. 근데 어떤 문제냐면 딴 사람은 못 보는 문제점이에요. 딴 사람이 못 보는 문제가 뭐였습니까? 매크로를 써서 한 방에 지워야지 라는 걸 아예 생각을 못 한 거야. 그냥 노가다 뛴 거예요. 이렇게 이제 블럭 씌워갖고 이제 지운 거야. 근데 창의성이라는 거는 그런 거를 인식하게끔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떤 식으로 하면 이거를 빨리 지울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됐어요? 문제 해결적인 측면에 있어서 좀 이렇게 좀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낼 수 있게 해주는 게 창의성이니까. 근데 문제는 그게 뭡니까? 어렵다는 거죠. 당연히 어렵겠죠. 그렇죠? 자, 이어서 볼게요. 찰스 다윈의 접근 방식인데요. 어떤 접근이냐? To the speciation problem이래요. 그래서 이 speciation이라는 게 아래 나와 있지만 종분화라고 나와 있죠. 종을 나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종을 나누는 것을 종분화라고 한 거죠. 자, 그럼 종을 나누는 문제에 대한 찰스 다윈의 접근이 is a good example of this. 이것의 좋은 사례랍니다. 즉 뭐냐면 he chose a very difficult and tangled problem. 자, 그는 선택했습니다. 아주 어렵고 tangled 하면은 얽혀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얽혀있는 문제를 선택했는데 즉 그게 바로 speciation이랍니다. 종분화랍니다. 종을 나누는 것. 이게 굉장히 어렵고 좀 복잡한 문제죠. 자, 근데 그것이 led him, 그를 뭘로 이끌었냐면 into long period of data collection and deliberation. 그러니까 오랜 기간으로 이끌었는데 자료 수집에 있어서 그리고 심사숙고하는 데 있어서 오랜 기간으로 그를 이끌었답니다. 왜냐면은 종을 분류할 때 이 종을 분류한다는 작업 자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쥐라고 해볼까? 쥐는 어떤 종류에 속하죠? 설치류에 속하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이걸 설치류라고 할지 아니면 포유류라고 할지 아니면은 뭐 양서류라고 할지 막 이런 이제 종분화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종의 명칭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설치류라는 이 명칭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문제가 되겠죠.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 그렇죠? 자, 그래서 다음 걸 보자면 this choice of problem. 이러한 문제의 선택은 did not allow for a quick attack or a simple experiment. 자, 허용하지 않았는데요. 빠른 공격 또는 간단한 실험 이런 거를 허용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빠른 공격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의역이 착수라고 돼 있죠. 착수라는 건 일을 시작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빠르게 일을 시작한다거나 아니면은 실험을 간단하게 한다거나 이런 거를 허용하지 않았대요. 왜? 복잡한 문제니까요. 복잡한 문제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끝날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겠죠. In such cases 이러한 경우에 creativity, 창의성은 may actually decrease productivity. 실제로 생산성을 감소시킬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감소한다는 말이 나왔으니까 일단은 부정적인 사례가 먼저 나온 거네요. 생산성을 감소시킬 수 있답니다. As measured by publication count. 그래서 그 출판물의 수로 측정되듯이요. 왜 그러냐면 effort is focused on difficult problems.
노력이 어려운 문제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창의성이라는 게 생산성을 감소시킬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겠습니다. 창의성이 생산성을 감소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종을 분화를 해야 되는데 얘를 어떤 종으로 해야 되지? 기준을 뭘로 잡아야 되지? 명칭은 뭘로 해야 되지? 그럼 기준을 어떻게 잡을까? 이것도 다 창의성이었어. 지금은 우리는 정해져 있는 걸 배우는 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께서 예를 들어서 새로운 종의 분류를 만든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인간이라는 종 하나만으로도. 지금은 우리가 유색 인종이라고 해서 흑인종이나 백인종이나 황인종이나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새롭게 분류를 한다고 여러분이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뭘 기준으로 분류할 건가요? 벌써 이거부터 어렵죠? 그렇죠? 그리고 분류한다면은 그러니까 기준을 어떻게 잡을 건지, 그리고 그에 대한 명칭을 뭘로 잡을 건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통계도 다 있어야겠죠. 왜? 아니 이거 갑자기 웃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준이나 조건이나 이런 게 되게 까다로울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사고하고 정리하고 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아마 여러분이 평생을 써도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이거는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게 뭔데요? create 아니에요? create? 창조해내는 거? 근데 creativity는 뭐야? 창의성이잖아. 창의성은 뭐예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이 창의성 작업 자체가 내가 평생에 걸쳐서 시간을 써도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다? 생산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돼요? 뭔 말인지? 왜 생산성이 낮아진다고 하는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어휘 같은 걸로 문제를 낸다면 decrease 같은 거에다가 이제 밑줄 치고 이제 내는 거야. 왜? 여기서 생산성이 낮아지는지 높아지는지를 니네가 제대로 이해했는가? 이걸 따져봐야 될 거야. 그렇죠? 자, 또 다음 걸 볼게요. For others. 자, 다른 사람에게는 whose creativity is more focused on method and technique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방법과 기술에 더 집중된, 그러니까 창의성이 더 집중된 다른 사람에게는요. 다시 한번, 창의성이라는 게 방법과 기술에 집중이 된대요. 방법과 기술에 집중된, 더 집중된 그런 사람에게는요, 창의성이라는 게 해결책으로 이어질 수 있대요. 그럼 해결책으로 이어진다는 건 좋은 말이네요. 그렇죠? 근데 어떤 해결책인가? That drastically reduce the work necessary to solve a problem. 이렇게 나왔죠. 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그런 어떤 작업이죠. 작업을 극적으로 줄이는 해결책이랍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아까 제가 말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하나씩 한 방에 지울 수 있을까? 됐어요? 이거 뭡니까? 방법과 기술적인 측면이죠.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까지는 아니에요. 기존에 하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내가 못 떠올렸을 뿐이지. 내가 못 떠올렸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방법과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제 창의성을 발휘하는 걸 말하는 거야. 아까 위에서 말한 창의성 발휘는 뭡니까? 아예 없던 거에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경우죠. 됐어요? 그러면 결국에 정리하자면 이거네요. 정리하자면 창의성을 발휘하는 게 이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건데, 자, 생산성을 높이는 경우가 있고 생산성을 낮추는 경우가 있었죠. 생산성을 높이는 경우는 뭐였습니까? 방법과 기술 측면입니다. 방법, 뭔가 기술, 여기에 집중을 해서,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문제 해결. 이런 경우에는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거야. 자, 그런데 생산성이 낮아지는 경우는 뭐라고요? 다시 한번, 그냥 아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경우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경우. 요 경우에는 뭐다? 창의성을 발휘하는 게 굉장히 생산성이 떨어지겠죠. 예시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요. 예를 들어서 얘네가 수학 공식 하나 만들어야 돼. 그런다고 쳐봐요. 어떻게 할 건데? 여러분이 창의성을 발휘해야 되는 거잖아. 그거는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여러분 평생 걸쳐도 못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수학 공식 하나를 만들겠습니까? 그렇죠?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창의성을 발휘하는 거는 생산성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은 아직 아니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볼게요. We can see an example. 우리가 한 가지 사례를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사례는 당연히 좋은 점, 즉 요거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생산성이 올라가는 점에 대해서. In the development of the polymers
chain reaction. 그래서 PCR이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뭐라고 나왔냐면요. 중합 요소 효소 연쇄 반응이라고 나왔어요. 중합 효소 연쇄 반응 뭐 PCR이라는 게 있답니다. 근데 이게 뭔지 몰라도 돼요. 왜? 뒤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이 PCR의 개발에서 우리가 한 가지 사례를 볼 수 있는데 그 PCR이라는 게 뭐냐면 which enables 가능하게 해준대요. us 우리로 하여금 to amplify small pieces of DNA in a short time. 자, 짧은 시간에 우리가 작은 DNA 어떤 조각 이거를요 증폭하는 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이제 이 PCR이라는 거랍니다. 됐어요? 어쨌든간 여기에 개발해서 볼 수 있다는데요. 다음 내용 보자면 This type of creativity. 자, 이러한 종류의 창의성은 might reduce 할 수 있대요. 줄일 수 있답니다. The number of steps. 단계의 수를요. 그리고 substitute steps. 단계를 대체할 수도 있답니다. 어떤 단계냐? That are less likely to fail. 그러니까 실패할 가능성이 더 낮은 단계 이런 거를 대체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increasing productivity 생산성이 증가하게 된다. 말을 어렵게 썼는데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예시가 너무 어려웠어요. 제가 봤을 때. 아까 그냥 제가 말한 걸로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빠르게 지울 수 있을까라는 거죠. 결국에는 문제 해결적인 측면에서 창의성을 발휘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계의 수라든가 그리고 뭔가 실패 가능성이 더 낮은 단계들 이런 거를 이제 대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일일이 하나씩 다 해야 되는 그러니까 마우스를 클릭해서 이거를 블럭을 씌워갖고 딜리트 키를 누르고 휠을 내려서 또 블럭을 씌우고 이게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하나의 단계죠. 이 단계를 다 건너뛸 수 있다는 거예요. 단계를 줄일 수 있어요. 어떻게? 그냥 단축키 뭐 Alt하고 1번 딱 한 번 누르면 쫙 해갖고 한 방에 없앨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 방에 없앨 수 있어요. 처음 알았어. 아니, 대부분 몰라요. 대부분 몰라요. 잘. 원하는 것만 이렇게 RT를 누르면 다 그렇게. 아니 RT이 되는 게 아니고요. 매크로라는 걸 설정해야 돼요. 매크로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매크로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야 되니까. 근데 어찌됐든가 그 매크로만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가. 그래서 결국 여기서 말하는 거는 창의성이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경우와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눴는데 제가 이렇게 심플하게 좀 정리를 했으니까 이 내용을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40번 질문이겠습니다. 드디어 이거 하면 진도가 끝납니다. 드디어. 아 이거 지문 기억난다. 고생들 했어요. 네. 고생들 했어요. 와 지문 진짜 많은데 진짜 흔들리더라고. 왜 이렇게 다들? 아 진짜 아까 학교에서 볼 거예요 그냥. 와. 가방 잠깐 이러고 나시면 네, 요새 다들 힘들다고 하죠? 저희 애들 딴 친구들. 야야 나버리는 애들도 반해. 한두 명 진짜 나버리는 애들. 근데 이제 내가 뭐 거의 매번 얘기하는 것 같은데 고2 때 되면 그렇게 된다니까. 내가 작년에도 사실 이거 되게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제 고1 때는 어쨌든 간에 이제 막 학원에 이제 학원이랑 학교에 이제 입학한 입장이니까 이제 막 뭔가 좀 열심히 해야지 해갖고 선생님이 뭐 무슨 뭐 부장할래 이런 거 막 열심히 손들고 막 그러는데 이제 또 우리가 1년 겪어봤다고 이제 또 이제 손 잘 안 들어요. 귀찮고 그리고 뭔가 처져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것도 뭐 몇 번 얘기했던 거지만 이제 고등학교 1, 2, 3학년 중에 신체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는 고2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힘든 게 정신적으로 힘든 건 고3이고요. 정신적으로 힘든 건 왜냐면 입시가 바로 코앞에 닥쳐 있으니까 정신적으로 제일 힘든 건 고3인데 육체적으로 제일 힘든 시기는 고2 때거든요. 왜냐면 고1, 2, 3 중에 과목이 제일 많잖아요. 고2 때가.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고3 때 더 놀잡한 애들도 꽤 많아요.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고2 때 이제 많이 이렇게 막 했다가 그래서 고3 때 흐트러지는 이런 사례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고2 때 아이들이 좀 성적이 좀 많이 떨어져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전년도에 했던 것만큼만 유지해도 아마 등수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대부분 아이들이 이제 좀 이렇게 많이 처지니까 고2가 되는 거죠. 상명 안 해. 근데 막 등수가 올라간다고 했지 등급이 올라간다고는 얘기 안 했어요. 네. 등수가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난 작년과 동일한 노력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럼 시험 보면 이제 1년 내내 대충 이 정도 거예요. 네. 작년에 얘기했어요. 와. 근데 좀 일찍 시작하면. 제 기말 때도 이래요. 그럴 거예요. 좀 일찍 시작할 걸 내가. 내신 대비를요? 네. 그러니까 그게
저도 사실 그러고 싶긴 한데요. 이제 주역고만을 위해서 사실은 좀 일찍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요. 왜냐면 주역고만 시험 범위가 있네요. 주역고만. 딴 학교들은 대부분 이제 교과서 한 거에 한 20몇 지문 요 정도 돼요. 간단하다 간단해. 미영띠. 정말 많이 나오면 30지문? 정말 많이 나오면. 진짜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 여기 치고. 그렇죠. 거의 네. 두 배인데요, 진짜. 그래서 참 그러니까 예전 거의 근데 이제 사실은 근데 또 유난히 너네 그런 것도 아니고 저동고도 원래 심했었어요. 저동고가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저동 내신 대비한 지 벌써 한 3, 4년 돼가고 근데 이제 그 예전에 저동고 같은 경우는 제가 한창 할 때 2019년, 18년 이때 이제 저동고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때 할 때는요 그런 적이 있어요. 한번 기억나는 게 아예 교과서가 안 들어가고요. 수능특강 영어 독해 40지문 시험 나온 적이 있었어요. 와. 근데 참고로 EBS 시리즈가 고3 EBS 시리즈가 수능특강, 그러니까 수능특강 영어, 그리고 수능특강 영어 독해, 그리고 수능 완성 이렇게 3개가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수능특강 영어 독해가 제일 어려워요. 영어 독해가 제일 어려워. 이게 지문이 진짜 어렵거든요. 진짜 내가 봐도 막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지문들이 몇 개 있어요. 근데 그런 지문이 40개 나왔었어요. 고2 때. 저도 뭐 2학년이셔서. 그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 그리고 뭐 세원고 같은 경우도 뭐 이제 뭐 전년도 막 수능 문제 내고 고2인데 그러니까 있어요 막 이런 게 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또 다행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은 지문의 난이도가 어쨌든 우리가 그 정도까지 높은 건 아니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이 내용 파악 정도만 잘하고 유의어 학습만 잘해도 그래도 꽤 잘 나올 걸요.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시험 범위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마 내용 파악조차도 제대로 안 되고 들어간 학생이 제가 좀 과감히 말하자면요 반은 넘을 거예요. 내용 파악조차도 안 된 학생들이 절반은 넘을 거예요. 특히 모의고사는 학교에서 수업을 안 해주잖아요. 그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난 모의고사 뭉탱이로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러지는 않겠죠.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이제 계산을 한다면 이제 그 너네가 항상 전통적으로 27문제가 나오잖아요. 객관식 22개, 이제 서술형 5개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3분의 1 분량으로 내지 않을까요? 이제 교과서에서 하나,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에서 3분의 1, 그다음에 또 이제 저기 그 스특라이트에서 또 3분의 1 아마 이렇게 내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 서술형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자면 서술형이 5문제가 나오니까 혹시 서술형 100점 알려주세요 이번에 몇 점인지? 너 대충 비슷하지 않나요? 뭐 항상 30점이긴 했는데 근데 왜 그러냐면 올해 고1이 조금 희한해갖고 얘네가 항상 7대3으로 나왔었는데 객관식 70, 서술형 30 이렇게 나왔었거든. 근데 이번에 8대2로 나온다고 그래서 조금 근데 쌤들이 다 바뀌긴. 맞아요. 작년 쌤이랑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기조가 조금 바뀔 수도 있겠네요. 시험에 대한 기조가. 어찌됐든가. 그래서 우리 뭐 매번 나오는 거 아시죠? 그 이제 그 교과서에서 그 내는 그 서술형 문제 있잖아요. 그 이제 고쳐 쓰는 거 6점짜리 문제. 그러니까 뭐 그런 거나 아마 이런 거는 아마 나올 거예요. 그건 아마 교과서에서 낼 거고. 왜냐면 스특라이트에는 이번에 장문 독해가 없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모의고사는 서술형은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과서에서 아마 그런 걸 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아마 서술형 한 2개? 제 그냥 조심스러운 예상으로 2과에서 하나, 3과에서 하나 이렇게 낼 것 같고 내 생각에는. 그리고 나머지 3개를 스특라이트에서 전부 다 이렇게 내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객관식 22문제로 했을 때 이제 교과서에서는 보통 과당 2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4문제잖아요. 그럼 얘기한 김에 한번 계산해 볼까요? 교과서에서 4개 플러스 2개 객관식 서술형. 제 예상이에요. 몰라요 이거는요 당연히 내는 사람 마음이니까. 그리고 스툭라이트랑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가 있잖아. 그럼 스툭라이트에서는 일단 나머지 3개를 낼 거예요. 서술형을 3개 내지는 4개가 나오겠죠. 교과서에서 1개 내지 2개가 나올 테니까. 제 생각엔 2개 나올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 그리고 이제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필요한 게 이제 22문제가 필요하니까 여기서 이제 5문제 필요한 거고. 그러면은 대충 계산하면은 한 이제 지금 18문제 남은 거니까 한 9문제씩 이렇게 되면 딱 떨어지겠네요. 대충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모의고사 9문제, 9문제, 4문제. 그러면 V 18에다가 4, 22문제 딱 떨어지고 그 다음에 교과서에서 2개, 스툭라이트에서 3개 이러면 딱 되지 않을까? 와, 근데 모의고사는 제 예상이에요, 제 예상. 네. 당연히 이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틀릴 수도 있어요. 스툭라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
지금 뭐냐 3, 4, 9, 10강인데 4강 제외하고는 다 4지문씩 있잖아요. 그럼 12지문에다가 4강만 이제 6지문이었나? 그래서 이제 18개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는 20에서 24, 29에서 40이니까 이거 5지문이랑 그 다음에 이게 12지문이잖아. 그래서 17개 그래서 35개인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얼추 계산하면은 스툭라이트에서 절반 내고 모의고사에서 절반 내면 딱 떨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빅피처였네. 아니, 제 계산상으로는 그렇다고요. 아니 이렇게 될지는 모르죠. 물론 여러분께서 이제 시험 보고 그날 이제 저한테 전송을 하시면 제가 이제 이 비중은 아마 따져보긴 할 텐데 어차피 이제 시험지 분석할 때. 근데 이제 그냥 제 생각에는 네, 이렇게 되면 좀 깔끔하지 않나? 더비더비 가기도 하고.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쌤이 더비더비 설명하는데 되게 신나. 얘들아 이거 알지? 뭐 주역고에서는 뭐 거의 시그니처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거. 네. 자, 아무튼 얘기가 길었으니까 아무튼 대충 그럴 것 같고요. 자, 한번 40번 내용도 보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질문이네요. 항상 전통적으로 40번은요 지문 난이도가 좀 어려워요. 교양이다 보니까 실험류가 좀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일단 한번 읽어봅시다. Young child. 자, 어린아이가 may be puzzled. 당황할 수도 있답니다. 뭐 할 때? ask 나왔는데 투부정사 나왔으니까 이때는 질문이 아니라 요청의 뜻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when 뒤에 pp가 나왔기 때문에 요청받을 때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요청받을 때 뭘 요청받을 때 to distinguish 구분하라고 between 뭐뭐 사이에 the directions of right and left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의 방향을 구분하라고 요청받을 때 애들은 당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애들이 많지 않냐? 막 오른쪽으로 가면 막 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가라고 오른쪽 이쪽.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이라는 것 자체를 좀 아이들 입장에서 헷갈려할 수 있다는 거죠. But 그러나 the same child 그 똑같은 아이가 may have no difficulty in ing 나왔는데요. have no difficulty에다가 이거 in은 뭐 참고로 생략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ing가 나왔어요. 그래서 ing 하는데 어려움을 원래는 겪다인데 no가 있으니까 어려움이 없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아이는 전혀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거야. 뭐 하는 데 있어서 determining 알아내는 데 있어서 뭘 알아내는데 the directions 방향을 어떤 방향? up and down or back and forth. 그러니까 위아래 방향이나 앞뒤 방향을 알아내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좌우만 헷갈린다는 거야. 좌우만. 왜 좌우만 헷갈릴까? 여기는 안 헷갈리고 여기는 안 헷갈리는데 근데 여기는 헷갈리죠.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제 과학자 얘기하면서 근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왜 아이들이 좌우만 헷갈릴까? 자, 과학자들은 대절이하를 주장하는데요. This occurs.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고. 이러한 일은 뭡니까? 좌우만 헷갈려 하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대요. 왜 그러냐면 all of experience three dimensions. 비록 우리가 세 가지의 차원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only two have a strong influence. 오로지 두 가지만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어디에? On our evolution. 우리의 어떤 진화에. 즉 그게 어떤 거냐면 the vertical dimension이래요. 수직적 차원이랍니다. 수직적 차원. 즉 위아래 말하는 거예요. As defined by gravity. 즉 중력에 의해서 정의되는 수직적 차원. 이 첫 번째. 지금 여기서 두 가지만 강한 영향을 이제 우리 진화에 영향을 줬다 했잖아요. 그렇잖아. 그 두 가지가 그럼 뭐겠습니까? 위아래랑 앞뒤 말하는 거지 않겠냐?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 위아래를 말하는 게 1번이죠. 1번. 그럼 잠깐 연결을 좀 해볼까요? 요 vertical dimension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요 부분이 바로 뭡니까? up and down의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up and down. 맞죠? 수직적인 측면이니까. 자 그리고 in mobile species. 자 그래서 이동하는 중에서 the front and back dimension이니까 앞뒤 차원이죠. 여기도 나오네요. 앞뒤 차원. 그러면은 2번 같은 경우가 이렇게 나와야지. 됐나요? 앞뒤 차원은 어떻게 정의되냐? As defined by the positioning of sensory and feeding mechanisms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감각과 먹는 거 섭취 뭐 이런 이제 메커니즘의 배치에 의해서 정의되는 앞뒤 차원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인간이 진화를 할 때 그냥 쉽게 말할게요. 쉽게 말하면 위와 아래가 중요하고요, 앞뒤가 중요하다는 식으로 우리가 진화해 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위아래가 중요한 이유는 중력이 존재하니까요. 됐어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앞뒤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무슨 이렇게 개마냥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진 않잖아요. 그렇잖아. 우리는 앞쪽으로 걸어가거나 아니면 뒤쪽으로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의 어떤 이동하는 거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위아래나 앞뒤가 좀 이제 발달하도록 진화를 해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인식을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막말로 이렇게 한번 말해봅시다. 아니 우리가 왼손으로 글씨를 쓰나 오른손으로 글씨를 쓰나 이게 뭐 엄청난 영향력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걸어가는 거랑 이렇게 걸어가는 거는 영향력이 크겠죠. 그렇죠? 내가 무슨 공중부양하면서 다닌다거나 이런 것도 영향력이 크겠죠. 물론 불가능하지만 이런 건 영향력이 크다는 거야. 근데 아니 내가 왼손으로 밥 먹나 오른손으로 밥 먹나 이게 뭔 상관이에요? 별로 중요하지 않게끔 인식이 되게 진화를 해왔다는 거야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애들이 구분을 잘 못한다는 거죠. 아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자 다음 내용 볼게요. These influence our perception.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인지에 영향을 끼친답니다. 어떤 인지냐? vertical versus horizontal versus close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versus가 vs죠, vs. 그렇죠? 그래서 수직 대 수평. 됐어요? 수직 대 수평. 수평이니까 좌우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far versus close래요. 그러니까 원거리 대 근거리 뭐 이런 거에 대한 지각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진화를 해왔으니까. 그리고요, the search for dangers 위험에 대한 탐색이랍니다. from above or below라고 나왔죠. 그래서 뭐 위쪽에서의 위험이라면 예를 들면 뭐 독수리에 대한 위험이라든가 옛날에 우리 이제 그 조상들 봤을 때 그리고 아니면은 아래쪽에서의 위험하면은 예를 들면 뱀과 같은 됐어요? 이런 거와 같은 위쪽과 아래쪽에 대한 이제 그런 이제 위험에 대한 탐색 됐어요? 이런 거에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말한 거는 뭐겠습니까? 이제 수직대 수평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위와 아래에 대한 거 이런 것까지 좀 추가적으로 말을 했죠. 자, 근데 다음 내용을 볼게요. However, 그러니까 지금 위에 쪽까지 얘기한 건 결국 뭐였습니까? 위아래와 앞뒤는 우리의 여러 가지 생존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이거예요. 그냥 이걸 좀 정리해서 여기다 패러프레이징하는 걸 쓸게요. 다시 한번. 자, 위, 아래랑 그 다음에 플러스 앞뒤 있죠. 에 대한 지각은 우리의 생존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됐어요? 이거예요, 이거. 이 얘기 한 거야. 위아래를 인지할 줄 알고 앞뒤를 인지할 줄 아는 것. 이거는 무엇이다? 생존에 있어서 중요하다고요. 근데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 내용이 그 다음 문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However, the left, right axis라고 나왔죠. axis가 뭐냐면 축이란 뜻이에요. 축. 여러분 그 수학 공부할 때 x축, y축 하죠. 그 축이 axis예요. 자, 그러면 왼쪽 오른쪽 축은 is not as relevant in nature. 자연에서는요 그렇게 relevant하지 않다. relevant은 원래 관련성이 있는 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과는 그렇게 관련성이 없다. 즉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계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왼쪽 방향이냐 오른쪽 방향이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왜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으면 여기는 왼쪽이지만 내가 뒤를 돌면 여기가 오른쪽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방향이 바뀌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앞뒤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이동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무슨 뭐 마이클 잭슨 만약에 문어크를 할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한 거고 얘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화하는 능력이 다소 다른 차원에 비해서 좀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bear. 자, 갑자기 곰 얘기 나온 거 보니까 예시를 말하고 싶은 것 같네요. Bear is equally dangerous. 자, 곰은요 똑같이 위험하답니다. From its left or the right side. 그러니까 곰이 왼쪽에서든지 오른쪽에서든지 똑같이 위험하잖아요. 그렇잖아. 하지만 not if it is upside down. 그게 거꾸로 이 upside down은 거꾸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뒤집혀져 있다면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예시를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왼쪽 오른쪽은 우리의 생존에 도움이 안 되지만 위 아래는 우리의 생존에 도움이 된다. 지금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어서 볼게요. In fact, 사실은 when observing a scene, 우리가 어떤 장면을 관찰할 때 어떤 장면이냐? containing plants, animals, and man-made objects랍니다. 자, 뭐 식물이나 동물이나 그리고 인간이 만든 물체 됐어요? 이런 거를 포함한 장면인데 예를 들면 뭐 자동차라든가 스트리트 사인, 뭐 도로 표지판 이런 거와 같은 인간이 만든 거, 뭐 동물, 식물 다 이런 거를 다 포함해서 어떤
장면을 바라볼 때 we can only tell. 우리는 오로지 뭘 말할 수 있냐? 왼절을 말할 수 있는데 when left and right have been inverted. 그러니까 좌우가 언제 뒤바뀌었는가 이것만을 말할 수가 있답니다. 뭐 한다면 we observe those artificial items. 우리가 만약에 그 인공적인 물체를 관찰한다면요. 자, 이 마지막 문장을 좀 한번 볼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모든 어떤 생명체들, 식물이 됐든 동물이 됐든 아니면 무생물, 우리가 만들어낸 것들 이런 거를 이제 어떤 우리가 장면을 딱 봐요. 그냥 이 강의실 안에 있는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했을 때,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인공적인 물체, 예를 들어서 이런 거로 해볼게요. 마우스 같은 거. 이런 거를 관찰한다고 한다면은 좌우가 뒤바뀐 것을 그저 겨우 구분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